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함께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허 교수님은 대기 여의도라서 걸어서. 근데 걸어오실 때 눈을 저벅저벅 밟으시면서 안 미끄러 오셨어요? 한 번 넘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패딩을 긴 롱 패딩을 입고 있었어서 어떻게요? 엉덩이 꽈당. 괜찮습니다. 살이 많아갖고 쿠션이 다행입니다. 많습니다. 예, 근육이 아니고 살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푹신푹신하게. 눈길에 미끄러졌다가는 이거 정말 오늘 정형외과 가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 다니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우리 여의도에 사시는 허 교수님 새벽에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저를 그래서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누나가지고 아니에요. 쉽게 부를 수 있어서. 우리 허 교수님을 너무 또 그동안 못 뵈가지고 저희가 선거 전에 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선거날 개편날 한번 나왔는데 맞아요. 그때는 여영현님이 아니셨고 다른 분하고 같이 하셨죠. 그래서 그때 트럼프 당선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관세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높은 관세 부과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미국 시장에는 사실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반도체나 전기차에 있어서 보조금 이슈는 조금 출렁이게 만들지만 지금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는 야, 우리 탓 아니야. 펜타닐 그거 하고 있고 멕시코는 잘 얘기하자 이러고 있고 중국은 좀 어떤 스탠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총알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도 있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중국이 얼마 전에 나왔던 경기부양책이 사실은 대부분의 평가가 경기부양책이라기보다는 그냥 경기 안정화 정책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시원하게 뭘 못 내놓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싸움도 시작 안 했는데 미리 섀도우 복싱 하느라고 힘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근데 캐나다와 멕시코에 만약에 관세를 이제 트럼프 당선인 이야기한 것처럼 하게 되면은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있잖아요. 사실 멕시코는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GM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 어제 그래서 미국 그 자동차 회사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제가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일부의 타격은 있겠지만 미국 경제 전체에 타격이 있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반드시 막 단기간에 미국 경제를 옥죄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에 있어서 6개월은 정말 아주 먼 미래잖아요. 시장에 있어서 1년은 또 더 먼 미래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관세라는 게 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으로 여러 가지들을 이전시키면서 생산기지를 이전시키면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 안 좋은 점도 1기 때도 미국 경제에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먼 미래에 생길 부작용보다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좋아질 것들을 보자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이 어제 밤사이에는 좀 하락하긴 했지만 엄청 강해요. S&P 6,000선 돌파도 있고 다우도 45,000 어제 경신하기도 하고 이런 강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전 세계 성장 엔진을 미국이 빨아쓰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미 바이든 1기 혹은 그 전에 트럼프 1기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다만 트럼프 2기에서는 그 속도와 강도 측면에 있어서 훨씬 빨라지고 강해질 것이다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부작용 없을 거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다 피해자가 되겠죠. 미국을 포함한. 왜냐하면 전 세계가 생각해 보세요. 세계화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 나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으나 싸게 생산하면 그 나라 거 사다 쓰면서 우리가 이득을 누리자라는 게 세계화였잖아요. 네. 반대로 가다 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작용이 없겠어요. 다만 미국이 단기적으로 우리 좀 잘 살고 보자. 장기적으로는 몰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 이후 생각할 것 같으세요?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마가라고 하는 슬로건은 저는 Make America Great Again for 4 years. 4년 동안만 Great Again 하자. 그리고 그 다음은 난 몰라라는 4년도 잘 모르겠어요. 4년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중간 선거 전까지다. 네, 맞습니다. 이런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2년 동안만 바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네. 그것도 이제 미국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본인의 주머니를 채우지 않을까. 아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할 수는 또 없는 게 네. 그분이 공적 마인드가 좀 없으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적어도 예, 그 정도는 아니겠죠라고 생각해야죠. 예. 근데 보니까 이미 뭐 행보가 그 큰아들인가요? 그 관련한 거래소 지분 사고 네. 막 그러면서 엄청 열심히 본인의 자산을 불을 키우기 위한 작업들을 대놓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절대 안 되죠. 예, 난리가 말도 안 날 되는 텐데 거죠. 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미국이니까 네. 또 어떻게 보면 용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사실은 근데 부적절한 일이죠.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제가 뭐 그런 말씀 종종 드리는데 논문들을 저는 많이 읽어봐요. 네. 어떤 논문들을 읽어보냐면 트럼프 1기 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정책들이 어떤 미국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트럼프 1기 이후에. 근데 보면 예, 뭐 관세 전쟁을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해서 사실 미국이 되게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의 농업 부분이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관세 전쟁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던 건 주로 농산품이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던 건 주로 공산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관세를 높이면 그 나라로 못 들어가잖아요. 네. 대체 수입처를 찾아야 되는데 농산물은 썩잖아요. 그렇죠. 농산품은 안 썩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오와 인디애나 이런 데서 나던 농산물들이 옥수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사실 농산물이 타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그래서 미국 농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주기도 했대요. 근데 그게 그 논문들의 결과 중에 하나인데 되게 재밌는데 트럼프한테 결국은 득이 됐다는 거예요. 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정말 스타 경제학자들이 몇 년을 분석을 네. 해야 나오는 결과들을 아이오와에 사시는 농부가 그 결과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건 뭐냐? 아, 그 파워맨이, 저 스트롱맨이 우리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줬다. 노력하고 돈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결국 그게 트럼프의 정치적인 승리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관세 전쟁 한다. 미국은 좋아질 거나 무조건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피해는 생길 겁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후에 트럼프 키즈들 계속해서 할 겁니다. 지금 계속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 얘기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그 재무장관으로는 월가의 헤지펀드 쪽 출신인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이 지명이 되면서 엄청나게 친시장적인 그런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뭐 그런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기대감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친시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 이해로는 그나마 저 사람들 중에 말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상적. 예, 그나마 조금 덜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크게 세 가지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라고 생각해보면 1992년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92년. 예, 조지 소로스한테 그 얘기를 했답니다. 조지 소로스 밑에서 일하고 네, 있었는데 네, 네. 소로스한테 그때 그 당시 파운드화가 되게 약세로 갔었거든요. 네. 영국 파운드. 그래서 야 파운드화 이 약세 영국 영란은행이 못 막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공매도 치자 해서 공매도를 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랑 뭐랑 배치되냐면 트럼프가 늘 얘기하는 달러가 약해야지 미국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생겨서 네. 미국이 좋아질 수 있어라고 네. 생각하는 환율을 자꾸 건드리려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의 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시장은 시장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걸 좋아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좋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기가 지지는 하지만 관세를 사실은 그렇게 무턱대고 올리는 것보다는 관세를 갖고 협상 카드로 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돈 앵커께서도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미국이 캐나다랑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얘기를 왜 지금 꺼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이론 중에 하나는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서예요. 나 취임할 때까지 전에? 갖고 와. 취임할 때까지 역제한 갖고 와. 그래서 그거를 바로 하자마자 내가 뭐 관세를 부과할 거야가 아니라 네.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그리고 했어요. 나서 제일 무서운 그 5글자 있잖아요. 네. 하는 거 봐서. 이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쓰자라는 사람이고요. 그게 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나마 이 사람은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부채, 국가 부채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얘기 너무 심각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좀 말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무장관으로는 지금 스콧 베센트가 지명이 되고
상무장관으로는 미국 투자은행 CEO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네. 인물이 발탁이 됐는데 이분의 영향력은 또 어떨까요? 뭐 이분이 근데 결정적으로 스캇 베센트랑 마지막까지 재무장관 놓고 탑2로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칼싸움이었다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영어로 표현하면 칼싸움이다. 네. 그래서 둘이 되게 그랬고 일론 머스크는 사실 하워드 러트닉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 스캇 베센트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 안 한 게 이 사람이 2000년에 엘고어가 대통령 나왔을 때 네. 민주당을 지지했었고 후원금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2015년까지는 사실 힐러리 클린턴한테도 약간 줄을 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 사람 스스로가 사실 이제 성소수자고 뭐 여러 가지로 민주당 정책이랑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전향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보기에는 진성 당원들이 보기에는 저 친구는 진성 같지가 않아.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도 전향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원래 전향한 사람이 전향한 사람을 더 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하워드 러트닉을 밀었는데 결국 싸우다가 예, 러트닉은 상무부로 밀린 상황이 됐고 하지만 이 사람도 트럼프의 그 정권 인수위원장 공동의 인수위원장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네. 뭐 이 사람의 입김도 강할 거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막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게 네. 트럼프도 원래 암호화폐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스캠이다, 사기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전에. 일기 때 그랬어요. 나는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암호화폐가 너무 커버리면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달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를, 우리의 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달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인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얘기했었다가 이 사람을 사상적으로, 트럼프를 사상적으로 전향시킨 인물 중에 한 명이 하워드 러트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계속 야 스테이블 코인 나쁘지 않아. 이거 괜찮아. 그리고 암호화폐 갖고 장사돼. 뭐 이런 걸로 계속 꼬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꼬셔가지고 이제 장관 자리 하나. 네네네. 그렇죠. 되는 거네요. 장관 안 하셔도 이분들은 워낙 그 재산이 많으셔갖고 뭐 괜찮으실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뭐 스캇 베센트나 하워드 러트닉 이 두 인물이 지금 뭐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분들의 뭐 행보는 뭐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뭐 전에도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1기보다 훨씬 더 뭐 강력한 정책들을 아주 빠르게 밀어붙일 것 같고 아까 여도원 앵커께서도 너무 잘 지적해 주셨듯이 2년 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7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굉장히 빠르게 밀어붙일 것 같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트럼프한테 얼마나 아니 되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에요. 대부분 저는 예스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캇 베센트 같은 사람도 그나마 정신이 그나마 조금 저희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도 굉장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용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 같아요. 그게 트럼프 1기 행정부랑 가장 큰 다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과연 이제 트럼프와 지금 뭐 일론 머스크의 사이도 그렇고 지금 장관 지명된 사람들도 그렇고 보면은 기업인들 그러니까 돈이 이미 많아서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인선에 등단을 해가지고 뭐 마음에 안 들면 트럼프 말 안 듣고 아유 장관 안 해 이런 식으로 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인간이니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가 과거로부터 데이터를 보면 과거에 그런 분들이 어떤 행보를 보였냐 하면 권력에 더 집착을 하지 않았었나요? 돈이 있어도 권력에 그러니까 저희 김연아 선생님이 피겨스케이팅 하실 때 예술 점수만 뛰어나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 점수도 뛰어나야 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인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재력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 채워졌고 경제학적으로 늘 얘기하듯이 한계형 체감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보다 두 번째 그릇이 맛이 없습니다. 이게 있을 거고요. 네. 그럼 이분들의 기술 점수, 예술 점수 중에 한 부분은 또 어디서 채울 것인가?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은 굉장히 천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의 맛을 아직 못 봐가지고. 네, 저도 못 봐서 저희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네, 앵커님이랑 저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자, FOMC 의사록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12월 FOMC 때는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좀 어떤 힌트를 좀 얻으셨을까요? 저는 그냥 그 중립금리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나오는데 가는 속도에 대해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는 속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속도. 거죠. 속도에 대해서 좀 점진적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기조는 어쨌든 인하로 가긴 하는데 맞습니다. 이것을 연속적으로 계속 인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띄엄띄엄하게 될 것인지. 그거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제가 아까 중립금리로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중립금리가 사실 서울이야, 부산이야, 목포야, 광주야, 대구야 라는 생각이죠. 그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그 중립금리 추정치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높아서 그래서 사실은 그거 면에서 있어서도 조금 중립금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그 자체도 중립금리 접근할 때 너무 빨리 접근하지 말자라는 논거 중에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속도는 좀 느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사실은 저 앵커님이 질문해 주셔서 오랜만에 금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금리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금리 얘기 잘 안 하고요. 박정원 팀장님 말고 계신가요?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도 다들 이제는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만 또 사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한 인플레이션 되게 심각하고 올 초까지 막 내려오는 게 확실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금리 얘기하고 인플레이션 얘기했지만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앵커님께서 드렸던 것 같아요. 얼마 후면 우리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저를 부르셨죠? 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금리보다는 금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박정원 팀장님처럼 계속해서 금리 정보를 주시는 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저희의 눈이 미래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 1월 20일 이후에 과연 어떤 세상이 미국에서 열릴지에 대한 눈이 글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시장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선반영을 하기도 하고 또 디스카운트를 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금리 장기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수준이 꽤 높고 그리고 환율도 달러의 수준도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장이 이거를 그냥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국내도 그렇고요. 국내 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뭐 두 개의 이유 때문에 저희는 뭐 뉴 노멀이라는 현상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워낙 많으니까 달러 수요가 높아졌잖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뭐 서학개미들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미국 자산을 갖고 투자를 하시잖아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예전보다 근원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저희가 경제학이 얘기하는 바는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럼 달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가 갖고 있는 데다가 앞날을 보니까 또 다음 대통령이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반영돼 있는 것 같고 저는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는 게 트럼프 당선 이후로 확 튀다가 그러니까 추세가 확 위로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 한 번 꺾인 지점인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스캇 베센트 임명됐을 때 한 번 쭉 떨어졌다가 다시 스멀스멀 또 오르더라고요. 야, 누구를 임명하고 그런 거에 의해서 물론 재무장관이라는 자리가 너무나도 이런 것과 관련된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실은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는 2기라는 그 테마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누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12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은 시장은 어떻게 좀 단기적인 충격을 받을까 아니면은 이미 우리는 미래에 가 있기 때문에 뭐 안 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저는 안무랑궁일 것 같아요. 안무랑궁. 하든지 말든지.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포지션에 굉장히 민감하신 섹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산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반응은 우리는 갈 길 간다일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시대의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은 그런 미래를 바라봤을 때 뭐를 가장 주의해야 혹은 이제 딱 유념해서 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포인트들. 그러니까 저는 그 볼링의 예를 들고 싶어요. 볼링? 예, 저희는 볼링을 칠 때 저희의 목표는 볼링의 핀 10개를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볼링 핀 10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오른손잡이라면 눈 앞에 2m 정도 앞에 있는 스팟 중에 2개 반쯤에 맞춰서 스핀을 주면 10개가 잘 맞더라라는 거잖아요. 볼링 좀 치시네요. 예, 근데 그 2개 반 스팟이 저희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10개를 쓰러뜨리는 게 목표잖아요. 저기 멀리. 예, 그렇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 2개 반 스팟으로 볼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미국의 국가 채무를 좀 국가 부채를 앞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국 경제가 결국은 얼마나 잘 나가냐 못 나가냐, 세계 경제가 얼마나 잘 나가냐 못 나가냐, 어떤 섹터가 얼마나 잘 나가냐 못 나가냐가 기본적으로 저희 투자의 관점이긴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매크로 팩터를 볼 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결국은 국가 부채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관세도 있고 뭐 세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효율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노력을 앞으로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자본보다 결국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채가 줄어들면 줄어든 것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시장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트럼프의 정책들이 진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네. 아마 국가 부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게 트렌드가 꺾여서 올라가는 것이 아마 더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도 트렌드가 굉장히 가파른데 네. 그럴 때 시장은 반대로 반응을 하겠죠. 이거 진짜 이거 굉장히 어두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날들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봤을 땐 전 국가부채를 보는 것이 생각보다 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국가부채가 트럼프 행정부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줄어들면은 긍정이지만 만약에 이런 정책으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더 늘어나면은 반대로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네, 생각보다 빨리 늘어날 것 같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시장이 분명히 또 반응할 것 같아요. 정부의 부채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죠?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나요? 아니면 네, 계속 발표합니다. 계속 데이터 업데이트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제일 궁금하신 분들은 댈러스 페드에 가보면 계속 매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부채가 과연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줄어들게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늘어나게 될지가 그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본인으로 딱 표현해 주셨어요. 내기할까요? 어떤 거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앵커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줄어들 것 같아요. 일단은요? 네. 추세가 약간 꺾일 것 같다고요? 바로 정책이 펼쳐진다고 네. 부채가 바로 줄어들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로 꺾인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애매하다가 결국에는 좀 줄지 않을까. 그들은 어쨌든 기업에서 운영을 해서 그 기업 운영하는 것처럼 부채를 줄어들기 위한 그런 청사진을 펼칠 거 아니에요? 저는 줄어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늘어나는 거에 베팅을 하고 원래 의견이 늘어나는 거였죠. 늘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왜냐하면 저는 항상 역배를 걸어야 되니까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었으니까. 저는 결국에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내기하시죠. 내기하셔서 한 내년 이맘때쯤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수치를 저는 이제 매달 보면서 내기에 내가 졌네, 이겼네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메롱님께서는 2025년은 오릅니다. 그리고 2026년은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부 지출 줄일 듯 뭐 다양한 의견들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제가 같고요. 괜히 이거 아침부터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죄송하네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이거 누가 맞춰요? 누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가상자산 쪽 있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좀 관심 좀 있으십니까? 뭐 제가 투자를 하진 않지만 그 관심은 있죠. 그 관심이라는 저는 요새 이름을 여코운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여코운 선생님이 요즘 활동 반경이 너무시더라고요. 코인 시장에 제가 발을 살짝 담그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슈 좀 시장에 계신 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미국에서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권한 같은 거, 제도적인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와이오밍주의 상원 의원이 지난 7월 31일 날 향후 5년 동안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최대 100만 개까지 사들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비트코인 법안이라는 거, 비트코인 액트 오브 2024를 발의했어요. 근데 상임위로 넘어가서 그 이후로는 후속 조치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남은 방법이 있습니다. 재무부를 통해서 살 수 있는데 이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연준을 통해서 살 수 있는데 이건 연준의 독립성에 심각하게 위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독단적으로 본인이 비트코인 사겠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사법적인 내용에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을지 저희는 언제나 그 방법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상화폐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지금 과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과세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구조가 워낙에 달라가지고 그런 국내에서 만약에 과세를 시작하게 된다면 미국과는 좀 다른 흐름이 보일까요? 원래 우리나라는 좀 뭐 김치 프리미엄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가격이 올라갔었고 지금 보면 길거리에서 또 다들 열심히 그 앱으로 맞아요. 실시간으로 항상 보는 그러한 뭐 풍토가 또 만들어지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될 거는 아마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 가상자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디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규제를 풀겠다라는 거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규제 푸는 움직임들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할까? 아, 미국도 저렇게 푸는데 우리도 풀어야지라고 아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금융 쪽에 있어서.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은 부분의 벤치마크잖아요. 특히 파이낸셜 섹터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풀어달라고 한다고 그거를 바로 적용해서 또 풀고 그러기에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구조가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쓰는 커런시 통화가 다르잖아요. 미국은 기축통화 발행이고 미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달러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뭐 달러 원 환율도 그렇고 달러 자체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강달러 기조는 트럼프가 싫어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싫어하면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즐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즐긴다고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쁘진 않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데이터를 보면 사실 트럼프 1기 당선 때랑 바이든 당선 때랑 보면 향후 한 4개월 정도 달러 흐름을 보면 트럼프 당선이 확실히 달러 강세 쪽에 흐름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몰라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다른 팩터들,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뭐 여러 가지 트럼프 정책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느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당분간 한 2, 3개월 동안은 달러가 내려갈 일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교수님께서 제일 눈여겨보고 계시는 뭐 이슈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죠? 저는 사실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의 불확실성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 1월 22일이 취임이니까 그 전에 엄청나게 사실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미국을 보실 때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것을 보시는 게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FOMC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트럼프라고 하는 현상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시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깊게 하고 반응을 빠르게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좋은 그 기초 체력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취임하기도 전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 제대로 이거 뭐 이미 바뀐 것처럼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시죠? 그러니까요.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뭔가 그 역할이나 영향력이 너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2달 사이에도 지금 행정부보다는 이제 앞으로 취임할 트럼프 행정부에 어떻게 그 청사진이 펼쳐질지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쏟아지는 그 뉴스에 저희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